연결하여 그리스도의 몸을 세우려 하심이라. 아멘. 네, 오늘 에베소서 4장 1절로 12절 말씀을 가지고 좀 말씀을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네, 반갑습니다. 예. 우리는 막연한 타인과도 관계를 좀 맺으면서 살아갑니다. 그렇죠? 우리는 친한 인간적이고 개인적이고 인격적인 관계들과도 관계를 맺으면서 살아가지만 그런 개인적이 아니라 막연한 타인들과도 관계를 맺으면서 살아갑니다. 우리는 예전 사회에서는 눈에 보이는 사람들만 관계를 맺는 경우가 대부분이었어요. 그렇죠? 조그만 마을에서 살고 동네에서 살고 그 관계성 속에 살다 보면요. 사실 내가 아는 사람들은 내가 그렇게 쉽게 무시할 수 없는 친근한 사람인 경우들이 되게 많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세상이 좀 커졌다라고 얘기하는 게 맞는지 모르겠는데 세상에 서로에 대한 교감과 소통을 할 수 있는 영역이 좀 넓어졌죠. 그러니까 우리는 불특정 다수에 대해서 인식할 수 있게 됐습니다. 그렇죠? 매체를 통해서 그렇게 할 수 있는 게 제일 크고요, 사실. 그리고 그 다음에는 내가 소속된 넓은 영역을 통해서 그렇게 할 수 있는 부분들이 생겼습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내가 직접 겪게 되는 우리 동네에 내 또래 서너 명, 내 나이대 열댓 명이 아니라 우리 세대의 수백만 명이 얼마만큼 취업을 했고 얼마만큼 결혼을 했고 어느 정도의 평균 연봉을 갖고 살아가고 어떤 라이프스타일을 즐기는지 라이프스타일을 갖고 살아가는지에 대해서 스탠다드를 접한다는 거죠. 이게 스탠다드인지 모르겠지만 그냥 불특정 다수 대중과의 교류가 시작된다는 거예요. 첫 번째는 내가 모르는 내가 직접 관계가 없는 멀리 있는 대중, 그렇죠? 매체를 통하게 돼서 접하는 대중이고 그리고 큰 울타리로 나를 소속시키는 나의 같은 세대들, 나의 동창들, 나와 같은 지역 출신의 사람들 혹은 한국 사람이라고 표현할 수도 있고요. 큰 영역에서의 나와 연계성 있는 사람들과 우리는 관계를 맺으면서 살아갑니다. 그 사람들이 여러분한테 아무 관계를 영향을 안 준다고 생각하실지 모르겠지만요. 사실 대중과의 관계가 내 일부를 형성시키지 않습니까? 그런 것들이 발생을 한다는 거죠. 우리는 막연한 대중에 대해서는 학습하는 경향이 있습니다. 맞다라고 생각하는 경향이 있어요. 아까도 말씀드렸죠. 내 세대의 평균 연봉이 얼마고 내 세대의 평균 결혼율이 얼마고 내 세대가 평균 몇 평의 집에 사느냐에 대해서 평균을 접하면 나는 곧장 그것을 어떻게 해요? 그것을 기준으로 삼는 경향. 그러니까 학습하는 거죠. 기준으로 삼는다는 게. 학습하는 경향이 생긴다는 거예요. 그래서 난 내 평균에 비해서 되게 잘 살고 있구나. 못 살고 있구나. 나는 안 되고 있구나. 잘 되고 있구나. 그 다음에 뭘 하게 된다는 거예요? 학습을 통해서 비교를 하게 되는 경향들이 되게 강해진다는 거죠. 그렇죠? 그러니까 사실은 대중과의 소통이라는 게 불특정 다수의 대중과 교감한다는 게 어떻게 되냐면 많은 경우 학습과 비교로 나타나는 경우가 굉장히 많아집니다. 연예인들도 대중과 교감하죠. 그렇죠? 근데 연예인들은 어떻게 해요? 대중들이 나를 집중해주는 것들을 통해서 내가 중요한 인물이라고 느끼죠. 그것이 일종의 학습이에요. 그렇죠? 그리고 비교하죠. 어떻게? 나와 같은 연예인들 중에 다른 사람들보다 내가 인기가 많은지 적은지 A급인지 B급인지 이런 걸 비교한단 말이에요. 그렇죠? 그러니까 그들이 기준이 되고 그 기준에 맞춰서 현재의 나를 비교하기 시작하면서 대중과의 교감이 이루어진 경우가 굉장히 많다라는 거죠. 이런 식으로 이루어지면 사람들이 반대급부적으로 하는 그 다음 반응이 뭐예요? 단절합니다. 그렇죠? 난 세상 따윈 신경 쓰지 않겠어. 난 다른 사람 따윈 신경 쓰지 않겠어. 나는 내 길을 가는 거야. 난 내 방향을 가는 거야. 이런 식으로 일반적인 기준과 틀과 단절해서 나는 나다. 그래서 개인사에 집중하는 경우들이 또한 또 생깁니다. 그렇죠? 근데 단절하게 되면 나타나는 반응은 뭐가 있죠? 단절한다는 게 두 가지 특징이 나타나죠. 하나는 마치 내가 세상을 혼자 사는 사람인 양 거만하게 되는 부분들이 생깁니다. 그렇죠? 사회적인 자아와 단절되는 소극성 그리고 내가 마치 세상에 혼자 사는 사람인 것처럼 거만한 태도가 나타나는 것. 이 두 가지 이슈들이 발생을 시작합니다. 그래서 나는 나야 라고 생각하는 시대의 사람들은 대부분 풍요의 시대의 사람들입니다. 먹고 살만한 시대의 사람들이 그런다는 거죠. 특별히 어느 계통에 있는 사람들, 문학과 예술 계통에 있는 사람들이 더 많이 그렇습니다. 나는 나야라고 할 수 있는 영역들이 있는 거죠. 그렇죠? 하여튼 단절의 방법을 생각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문제는 두 가지가 발생하죠. 하나는 나는 나야라고 해도 살아갈 수 있을 만큼 사회적인 툴이 풍요롭게 잡혀져 있던가. 또 하나는 나는 나야라고 생각하고 살아가는 것을 통해서 내가 내 사회적 자아가 조금 더 상실되든가.
그래서 그런 사회적 이슈를 단절하고 개인적 이슈에만 매몰돼서 나는 나야라는 스타일로 가게 되면 그 다음에 어떤 현상들이 드러나냐면 많은 경우 그 다음에 드러나는 현상들은 뭔가 그런 작품들이나 그런 예술을 개인사, 일상, 섬세함, 디테일함에 되게 집중하는 것들이 좀 생깁니다. 하여튼 뭐 그건 좀 다른 얘기일 수도 있고요. 이슈들이 있죠? 내가 생각하기에 내 자신가 사회적인 관계성을 맺혀가는 데 있어서 내가 사회적인 관계를 맺어가는 거에 있어서 내가 주로 쓰는 방법은 학습하고 비교하거나 그 비교가 싫기 때문에 단절해서 나는 내 길을 간다라고 하거나 그 다음에는 어떻게 하죠? 그 다음에는 극단을 경험했기 때문에 어떻게 해요? 적당이라는 방법을 택하죠. 남들 시선은 너무 무시해도 안 되고 너무 신경 써도 안 되고 적당히 인식하고 살아가는 게 좋아 라는 식으로 타협안이 아닌 타협안을 제시하고 일반적으로는 그렇게 살아가기도 합니다. 근데 그 적당히는요 합당히의 개념은 아니죠. 그쵸? 극단적인 문제가 생기지 않게 양쪽의 문제를 반반 갖자라는 개념이 생기는 거죠. 그쵸? 적당이라는 게 뭐예요? 여전히 학습하고 비교한 게 있어요. 하지만 너무 학습하고 비교하려고 하지 않겠다는 거죠. 여전히 세상과 단절하는 게 있어요. 근데 그 단절이 완벽하게 되지 않는 선에서 과도하지 않게 하겠다는 거 정도겠죠. 그쵸? 그래서 사실 이게 좋은 방법인가에 대해서 다시 생각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좀 더 들어가서 그럼 우리는 일반적으로 그럼 왜 일반적인 대중들과의 관계를 맺는데 사회와 관계를 맺는 데 있어서 우리가 갖게 되는 태도가 왜 학습과 비교의 태도를 근본적으로 갖게 되느냐. 사실 단절은 거기에 대한 반발로 나타나는 것이기 때문에 거기에 대해서는 사실 기본적으로 뷰의 문제가 있습니다. 관점의 문제가 있는데 우리가 세상을 바라보는 기본적인 세상에 대한 이해가 잉여적인 세계관을 갖고 있으면요 그건 나중에 그건 학습과 비교로 갈 수 있는 기본 툴이 된다는 거예요. 사실 여기서부터 출발합니다. 뭐요? 잉여적인 세계관. 자리는 8개인데 사람은 16명이다. 이게. 그러니까 세상은 잉여라는 게 뭐예요? 세상은 자리보다 많은 사람들이 있어서 사실 몇 명은 쓸데없는 사람일 수도 있어 라는 발상에서부터 시작하는 거예요. 잉여적인 세계관이 생겨나면 그 다음부터 곧장 들어오는 게 뭐예요? 당연히 경쟁적인 사고방식이죠. 그쵸? 경쟁적인 사고방식이에요. 내가 잉여적인 세계관을 가는 순간 누군가는 그 자리에 앉고 누군가는 앉지 못할 텐데 그럼 너는 앉고 싶어 앉고 싶지 않아 하면 앉고 싶죠. 사회적 자아가 얻고 싶은 사람은 아무도 없어요. 사회적 자아를 갖고 싶단 말입니다. 그럼 그때부터 뭐가 들어와요? 경쟁적인 세계관이 경쟁적인 삶의 태도가 들어오죠. 그럼 그 다음에 뭐가 들어오면 트렌디한 인간인식이 생깁니다. 요즘엔 어떤 사람이 돼야 된대. 요즘엔 어떤 직업, 요즘엔 어떤 캐릭터, 요즘엔 어떤 성격이 각광받는데 다른 편으로는 경쟁력이 있대 라는 식의 트렌디한 인간인식으로 가게 되죠. 그렇죠? 그러면 그 다음부터 어떻게 되는 거예요? 당연히 그 다음부터는 당연히 학습적 태도를 갖게 되죠. 왜요? 트렌디한 인간인식을 갖게 되면 요즘엔 사람들이 뭐가 맞는 사람이라고 얘기하는지를 배워야 되는 거죠. 그렇죠? 그리고 그 다음에는 내가 다른 사람보다 잘하고 있는지 못하고 있는지 비교할 수밖에 없죠. 왜? 잘하고 있다면 내가 그 자리를 차지할 거고 못하고 있다면 내가 그 자리를 차지하지 못하게 될 것이기 때문에 그렇죠. 그러니까 우리가 일반적으로 사회에 대해서 바라보는 방법이 바라보는 뷰가 잉여적인 세계관을 갖고 있으면요. 잉여적인 세계관을 갖고 있으면 그 흐름으로 갈 수밖에 없어요. 잉여적인 세계예요? 그러면 자리 찾기를 해야 돼요. 그럼 경쟁을 해야 됩니다. 경쟁을 해야 된다는 거는 누구에게 주도권이 있는 거예요? 난 무조건 을이에요. 세상의 갑이란 말이에요. 그쵸? 그럼 갑이 볼 때 뭐가 좋아요? 트렌드를 찾아야죠. 그럼 트렌디한 인간식이 생겼어요. 그럼 그 다음에 뭐 할 수밖에 없어요? 그럼 난 어느 정도 트렌디한 거에 있어서 의미있게 할 수 있는지 비교할 수밖에 없다는 거예요. 그쵸? 이 흐름으로 가요. 아, 저는 세상 따위 신경 쓰지 않습니다. 여러분, 딱 까놓고 얘기해서 먹고 살만하니까 하는 얘기예요. 세상 따위 신경 쓰지 않는다는 사람들은 두 부류입니다. 집안이 좀 살아서 자기가 백수로 살아도 먹을 게 있든가, 아니면 자기가 예술계통이나 문화계통에 종사해서 자기 혼자 뭔가 크리에이티브하게 해내면 결국 그것으로 자기 생존을 감당할 수 있든가. 이거 외에 난 세상 따윈 필요 없어, 난 내 길을 가라고 얘기하는 사람은요, 노숙자랑 로빈스 크루소밖에 없습니다. 그쵸? 그러니까 사실 세상이 그래도 그런 세상과의 단절의 방법은요, 세상이 그래도 나만 안 그러면 되지 뭐 라고 얘기하는 나 혼자 살겠다는 속성이 지나지 않아요. 그쵸? 그러니까 사실 전체적인 뷰가 바뀌어야 되는 부분이 있습니다. 그럼 뭐가 바뀌어야 되냐?
막연한 타인들과의 관계를 어떻게 만들어야 되냐? 그런 건요, 막연한 타인과의 관계 자체를 신경 쓰기보다 방금 전처럼 뭘 신경 써야 된다고 얘기했어요? 세상에 대한 뷰를 신경 써야 된다. 그렇죠? 내가 잉여적인 세계관을 갖고 있는가에 대한 부분부터 신경을 써야 돼요. 잉여적인 세계관의 반대 부분이 오늘 얘기했던 부분 있죠? 그렇죠? 뭐예요? 공동체적인 세계관이죠. 세상은 어떻다는 거예요? 하나의 목적, 각자의 역할. 이게 세상이라는 거예요. 아주 쉬워요. 그렇죠? 지금 얘기하신 게 뭐예요? 한 하나님, 주도 한 분이요, 믿음도 하나요, 세례도 하나요, 하나님도 한 분이시니 만유 아버지라, 만유 위에 계시고 만유를 통일하시고 만유 가운데 계시도다. 무슨 뜻이에요? 만유의 하나님, 모든 것들의 기준이 되는 목적, 기준이 있어요. 그리고 그것이 만유, 모든 것들에 영향을 미칩니다. 그쵸? 그러니까 한 목적, 각자의 역할. 그쵸? 여러분 이게요, 교회만 얘기하는 게 아니에요. 지금 뭘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만유에 계시고 만유를 통일하시고 만유 가운데 계신다는 게 뭐예요? 세상, 세계관을 얘기하는 거예요. 근데 그 세계관의 기반으로 교회관도 만들어져야 된다는 얘기예요. 이건 교회만 그렇다는 얘기가 아니라 교회가 그렇기 때문에 교회적인 관점으로 세상을 보자는 얘기가 아니라 세계가 그렇기 때문에 세계의 기반으로 교회를 봐야 된다는 뜻이에요. 그렇죠? 만유론입니다. 그러니까 무슨 뜻이에요? 하나의 목적, 각자의 역할. 현대사회에서 이게 그나마 제일 잘 되는 게 지구인 개념입니다. 그렇죠? 여러분들은 다 지구인이잖아요. 그렇죠? 지구인이기 때문에 뭘 해야 돼요? 우리는 무슨 동일한 목적이 있어요? 지구를 지키고 살려야 되는 동일한 목적이 있잖아요. 그래서 우리는 온 인류가 뭘 지켜야 됩니까? 북극곰을 지켜야 되잖아요. 네, 그래도 세계인의 공통분모를 만들고 있는 게 이거예요, 여러분. 지구인들에게 그래도 네가 지구를 지켜야 되지 않느냐는 어느 정도 설득력이 있는 거예요. 그렇죠? 하나의 목적이 있어요. 각자의 역할이 있죠. 각자의 역할이 뭐예요? 나라마다 상황마다 처지마다 있는 거죠. 그래서 북반구에 있는 나라들은 환경이 그렇게 되지 않도록 그런 것들을 좀 하지 않고 남반구에 있는 나라들은 또 어떻게 해야 되고, 그렇죠? 대기를 보호하기 위해서 우리가 어떤 것들을 해야 되고 헤어스프레이 쓰지 않고 왁스 바르셔야 되고 뭐 이런 거 있잖아요. 그렇죠? 우리가 그래서 우리도 지구를 지키기 지구인적 개념으로 머그컵을 쓰다가 요즘에 종이컵을 쓰면서 지구인의 정체성을 좀 상실하고 있긴 한데, 그렇죠? 이런 환경을 생각하고 환경을 보호하고 이런 거죠. 하나의 목적이 있고 각자의 역할이 있고. 우리가 문명인도 마찬가지죠. 여러분 문명의 가장 기본적인 개념에 대해서 제가 반복적으로 자주 말씀드리죠. 문명의 가장 기본적인 게 공동체 인식이라고 말씀드린 적이 있어요. 죄송한데 수진 않아. 물 한 잔만 줄래요? 공동체 인식이라는 게 있어요. 그렇죠? 문명이라는 건 기본적으로 뭡니까? 하나의 목적. 우리 한 사람 한 사람들이 세상을 세상답게 누리고 살아가기 위해서 각자가 주어진 위치에서 자기 역할을 제대로 해놓는 것에 대해서 얘기를 하죠. 그렇죠? 그래서 예전에는 어떻게 해야 되겠어요? 고기를 먹으려고 하면 소를 키워야 되고 쌀을 먹으려고 하면 농사를 지었어야 되고 그리고 내가 어류를 먹고 싶으면 내가 물고기를 잡았어야 돼요. 그쵸? 그리고 아이는 집에서 기본적으로 내가 기르는 거고. 근데 지금은 어떻게 해요? 물고기 잡는 사람들은 물고기만 잡고 아이들 가르치는 사람들은 아이만 가르치고, 그쵸? 법을 만드는 사람들은 법만 만들고, 그리고 농사 지는 사람들은 농사만 짓고, 물건을 생산하는 사람들은 물건만 생산해요. 하지만 이 사람은 어떻게 할 수 있어요? 돈이라는 매개를 통해서 나는 한 가지를 하지만 100가지 결과물을 누릴 수 있게 해주는 거죠. 그쵸? 나는 학교에서 아이들만 가르치는데 나는 쌀도 먹을 수 있고 고기 먹을 수 있고 생선도 먹을 수 있고 영화도 볼 수 있고 밖에 나가서 놀 수도 있고 문화적인 공연도 관람할 수 있어요. 왜요? 각각 그 역할을 하는 사람들이 있으니까. 어떻게 하는 거예요? 같은 목적. 모든 인류가 모든 사람이 풍요로운 삶을 살기 위해서 각각의 역할, 하나의 목적을 위해서 각각의 역할을 하는 거. 이게 문명론이죠. 그쵸? 그러니까 문명이 된다는 건 뭡니까? 여러분 문명이 된다는 건 이런 공동체성에 대해서 얘기하는 거예요. 문명 사회를 살아도 정글처럼 사시는 분들이 있는데 그건 아니고 그건 쟤네들은 문명인이 아니고. 오늘 오랜만에 애들이 넷이 다 왔죠? 그렇죠? 네, 오늘 풀입니다. 그래서 조금 그런데 이해해 주시고요. 그런 부분들이 좀 있죠. 그렇죠? 국가도 마찬가지죠? 그리고요 좀 줄여봅시다. 그러면 가족도 마찬가지죠? 하나의 목적, 평화로운 가정, 화목한 가정을 위해서 뭐가 있어요? 각자의 역할이 있어요. 그렇죠? 아무도 뒤로 자빠질 수 없습니다. 그럼 다른 사람들이 뭔가 지고 있는 거예요. 하나의 목적을 위해서 각자의 역할을 할 때 이것이 아름다운 공동체가 될 수가 있는 거죠. 교회도 마찬가지죠. 그렇죠? 물론 여기서는 교회론 위주로 많이 얘기합니다. 오늘 교회론만 얘기한 건 아니죠. 교회도 뭐예요? 은혜롭고 풍성한 공동체라는 어떤 하나의 목적이 있는 거죠. 내가 거기서 은혜를 받고 그 실제를 경험하는, 그렇죠? 하나의 목적이 있어요. 그럼 그건 어떻게 해요? 각자의 역할이 있는 거죠. 여러분 한 사람 한 사람 역할이 있는 거예요.
그렇죠? 그 역할들이 이루어져야 사실 이 예배답게 될 수가 있는 거죠. 하나의 목적과 각자의 역할, 이것이 뭐예요? 잉여적인 세계관을 바라보는 것이 아니라 공동체적인 세계관으로 바라보는 기본적인 관점의 변화입니다. 여기서부터 많은 게 바뀝니다. 잉여적인 세계관을 보면 잉여, 경쟁, 트렌드로 가보지만요, 공동체적인 세계관을 보면 충족, 배치, 기질로 갑니다. 충족이라는 게 뭐예요? 세상은요, 필요한 사람들보다 많은 사람들이 온 게 아니라 세상은 필요한 사람만큼이 다 왔다는 거예요. 세상은요, 제대로 돌아가기 위해서 60억 명이 필요하고요, 그리고 세상에 60억 명이 있는 거예요. 오케이? 그러니까는 사람 수만큼 자리가 있다라는 게 공동체적인 세계관이에요. 그쵸? 왜요? 하나의 목적에 모두가 각자의 역할이 있는 거예요. 그쵸? 하나의 목적, 각자의 역할. 그러면은 내가 사람들이 이 세상에 충족될 만큼 보내줬다라고 생각하는 순간 그 다음에 뭐가 중요해요? 배치가 중요하죠. 그쵸? 사람들이 잉여가 아니에요. 남아도는 게 아니에요. 뭐가 안 된 거예요? 배치가 안 된 거예요. 사람들이 잉여적 세계관을 갖고 있기 때문에 자기 자신을 보지 않고 엉뚱한 데 몰려 있어서 그렇지, 문제가 배치가 제대로 되면 문제가 해결된다는 거예요. 배치는 뭘로 됩니까? 기질로 되죠. 오케이? 그러니까 어떻게 되는 거예요? 충족, 배치, 기질로 가는 거예요. 세상에는요, 꼭 필요한 만큼의 사람들이 보내졌습니다. 세상에 필요한 사람은 아무도 없어요. 각자의 역할이 있는 거예요. 근데 각자의 역할이 있는데 왜 자꾸 이런 문제가 발생해요? 사람들이 오해를 해서 이런 문제가 발생해요. 세상이 뭐라고? 잉여라고. 사람들이 남아돈다라고 오해를 해서 이 문제가 발생한 거예요. 오해를 하니까 그 다음부터 어떻게 생각해요, 사람들이? 자기 기질을 봐요? 배치를 봐요? 아니죠. 뭐를 봐요? 트렌드만 보죠. 트렌드만을 보는 순간 어떻게 될 수밖에 없어요? 한쪽으로 쏠릴 수밖에 없잖아요. 그러니까 쏠리니까 어떻게 되는 거예요? 거기서는 사람이 남아도는 것처럼 보이는 거죠. 근데 문제는 뭐예요? 정말 그 자리를 원하지도 않고 그 자리에 맞지도 않고 그 일을 하고자 하지도 않는 사람들이 그쪽으로 쏠려 있는 게 문제인 거죠. 문제는 뭐예요? 내가 내 자리를 찾아갈 수 있으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뭐가 중요해요? 기질이 중요한 거예요. 난 어떤 사람이고, 난 어떤 류의 영역과 일이 맞고, 어떤 류의 삶이 맞는 사람인지 자기 기질을 보고 자기 자리를 찾아가는 거예요. 그리고 내가 내 자리를 찾아간다고 해서 내가 행복하게 살 수 있는 것이 아니라 모든 사람들이 그렇게 자기 자리를 찾아가야 모두가 행복하게 살 수 있으면서 내가 행복하게 살 수가 있는 거예요. 이게 뭐예요? 공동체적인 뷰입니다. 이 뷰를 전환할 수 있는가가 여러분들이 대중과 어떻게, 사회와 어떻게 관계를 가질 수 있는가를 바꿉니다. 이 뷰로 전환되지 않으면요, 대중과 사회와 건강한 관계를 맺기가 어려워요. 여러분들은 투사가 될 거예요. 여러분들은 레이서가 될 거고, 경쟁해야 되고, 살아남아야 되고, 내가 원하는 게 무엇인지, 내가 어떤 류의 사람인지, 세상이 어떻게 돼야 되는지, 이런 얘기를 하는 건 사치스럽다고 생각하는 류의 사람이 될 거예요. 하지만요, 세상이 어떻게 돼야 되는지, 내가 원하는 삶이 무엇인지, 내가 어떤 삶을 살아야 되는지를 고민하지 않는 사람들이 모여있는 데는요, 곧 지옥이 됩니다. 그렇지 않겠어요? 우리 가정이 어떻게 돼야 되는지, 우리 가정이 어떤 류의 가정이 돼야 되는지, 그런 걸 생각하지 않고 내가 원하는 남편상, 내가 원하는 아내상, 내가 살고 싶은 결혼생활, 이것만 바라보면서 그냥 달리는 사람들은요, 상대방이 무조건 마음에 안 들게 돼 있어요. 그럼 어떻게 돼요? 충돌하죠. 그렇게 되는 게 아니에요. 뭘 봐야 돼요? 목적과 역할로 봐야 되는 거예요. 우리는 자꾸 어떻게 섭니까? 우리는 자꾸 평가자의 입장에 서려고 해요. 여러분, 트렌디한 경쟁하는 사람들은요, 두 가지 현상이 나타나요. 트렌디한 경쟁하는 사람들은 굉장한 열등감과 굉장한 우월감을 동시에 갖습니다. 왜요? 경쟁은 불안하잖아요. 내가 치를 것 같잖아요. 그쵸? 우월감은 뭐예요? 내가 어느 정도 이기고 있는 것들에 대한 자신감이죠. 그리고 왜 세상이 내 마음처럼 되지 않는가에 대한 불만이죠. 그래서요, 열등감과 우월감을 동시에 갖고 있어요. 그래서요, 트렌디한 경쟁의 사고방식을 갖고 있는 사람은요, 자기가 속한 영역에서 항상 신행세를 합니다. 부장이 문제고, 회사가 문제고, 남편이 문제고, 아내가 문제고, 애들이 문제고, 사회가 문제고. 여러분들, 그 문제점을 지적해서 그 사람들과 그 사람을 심판하고 그 사람들을 정죄하고 그 사람과 싸워 이기는 게 여러분들의 목적이에요? 아니면 진짜 그 공동체의 목적을 이루기 위해서 여러분들 역할을 해내서 그 목적에 가깝게 하는 게 여러분들이 원하는 거예요.
여러분들 부부싸움을 한다고 칩시다. 이 친구를 막 비난해서 내가 말싸움에서 이겨서 그래 내가 맞고 네가 잘못했지 이게 내가 원하는 거예요? 아니면은 내가 원하는 화목한 가정을 만들기 위해서 내가 어떤 역할을 하면 이 가정이 화목해 나가는데 좀 더 긍정적인 영향을 미치는지 생각하면서 그 역할을 하는 게 내가 원하는 거예요. 가정만 그러나요? 교회도 마찬가지죠. 교회가 이게 마음에 안 들고 저게 마음에 안 들 수 있죠. 그쵸? 근데 그 마음에 안 드는 걸 지적해서 그러는 게 우리가 원하는 거예요? 결국에는 조금 더 좋은 교회를 만들어가기 위해서 내 역할을 하는 게 우리가 원하는 겁니까? 여러분 나무의 숨 교회도 한국교회 중에 하나예요. 그쵸? 나무의 숨 교회는요 한국교회 트렌드가 A이기 때문에 다른 B의 극단성을 주는 교회지 이렇게 하는 것이 교회다라 하는 게 아니에요. 그렇잖아요. 우리 교회가 뭐가 트렌드야 뭐 이것이 교회고 어느 세대에나 나무의 숨 스타일로 해야 된다 그렇진 않죠. 지금은요 한국교회가 너무 A쪽에 경도되어 있기 때문에 균형을 맞추려고 B를 해보는 거예요. 그렇지 않아요? 여러분들 진짜 한국의 교회가 이거 하나면요 여러분들처럼 전도 안 하면 안 되죠. 그쵸? 한국의 교회가 이거 하나면 여러분처럼 전도 안 하면 안 돼요. 근데 한국의 교회가 많아 그러니까 우리는 안 해도 되는 거야. 우리는 그냥 내가 다니는 교회는 이래 뭐 관심 있으면 얘기하고 우리는 이러는 거야. 왜? 한국교회 사람들은 다 어떻게든 교회 데려가려고 너무 그래서 문제니까 우리쯤은 좀 쿨해도 되잖아. 비율을 맞추는 거야 그냥. 근데 이 교회가 우리가 무슨 설혜교회처럼 이 교회가 한국에 태어난 첫 교회야. 그럼 이러면 안 되지. 그렇지 않아요? 그럼 이러면 안 돼요. 우리나라가 정말 여유로운 농경사회예요. 그러면 예배를 아침에 좀 드려야지. 1시 반에 드려도 뭐 2시에 오고 이러면 안 되지. 근데 이 교회가 요즘에 너무 그냥 뺑뺑 돌아가니까 일요일에 오전에 좀 자자하고 2시에 모이는 거냐 우리가. 왜요? 직장에서 비율이 많으니까 그런 거예요. 그러니까 이거는 전체 비율에서 그렇게 하는 건 이게 질린 게 아니에요. 그렇죠? 역할을 하는 거예요. 역할. 교회도 마찬가지 역할론이 있는 거예요. 한국교회에서 남의 순교회가 해야 되는 역할이 있고요. 남의 순교회에서 여러분들이 해야 되는 역할이 있고요. 그렇죠? 여러분들 직장도 마찬가지고요. 이 한국 사회도 마찬가지고요. 이 지구도 마찬가지예요. 그렇죠? 큰 그림에서 내 역할을 볼 수 있는 사람이요. 겸손하지만 커다란 자아를 갖습니다. 여러분 사회적 자아를 죽인 다음에 나는 나대로 간다라고 해서 여러분들이 내릴 수 있는 결론은요. 참을 수 없는 존재의 가벼움밖에 없어요. 큰 그림에서 작은 자기를 볼 때 사람이 명확한 자기 정체성이 부여되는 거예요. 그렇죠? 우리는 지구인이기도 해야 되고요. 우리는 문명인이기도 해야 되고요. 우리는 천국 시민권자이기도 해야 되고요. 난 누구의 가족 중에 한 사람이기도 해야 되는 거예요. 그리고 나는 나이기도 해야죠. 그 동심원 속에서 내가 있는 거예요. 양파처럼. 그냥 나는 나인 것만 돼도 안 되고 나는 그냥 사회에서 인정받고 싶은 사람만 돼서도 안 되고 난 그냥 교회에서 자리 잡고 싶은 사람만 돼서도 안 되고 내가 이 전체 큰 그림에서 하나의 목적에 각자의 역할로서 내 역할을 찾을 수 있을 때 내가 나로서 온전히 다가설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비유를 바꾸십시오.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좋은 직장에 다니거나 유망한 직장에 다녀서 안정감을 느끼는 거, 여러분들이 직장을 다니지 않거나 혹은 좋지 않은 직장에 다니거나 내가 다른 일을 하고 있기 때문에 안정감을 못 느끼는 거, 이런 건 여러분 트렌드한 사고방식입니다. 그런 게 있으셔야 돼요. 저는 감히 얘기한 건데 이런 표현이 어떨지 오늘은 좀 편하게 설교하는데 감히 얘기한 건데 여러분들 여자분들이 여기 대부분 난 왜 그런지 모르겠어요. 여자분들이 좀 많으시잖아요. 한국교회 문제인지 우리 교회 문제인지 모르겠지만 여자분들 좀 많으신데 여러분들 결혼하시고 아이를 키우시면서 전업을 하는 거에 대해서 스트레스 받아 하는 문화가 한국 사회에 있습니다. 여러분 이거랑 싸우십시오. 전 여러분들 일을 하지 않건 상관없어요. 그건 기질의 문제예요. 콜링의 문제라고. 오케이? 근데요. 아이를 키우는 일을 하는 건 왠지 내가 사회적 정체성이 없어 보이고 아이를 키워야 내가 사회적 정체성이 있어 보인다고 생각하는 거는 여러분들 큰 실수하시는 겁니다. 그건 기독교적 가치관이 아니에요. 트렌디한 사고방식이죠. 우스갯소리를 하는 얘기지만 진짜이지 않습니까? 주부가 없으면 한 세대가 지나서 지구가 멸망해요. 아이는 누가 낳고 누가 키워요. 그것도 전체 그림의 일부예요. 그쵸? 그거에 정체성을 가지라는 얘기는 아니에요. 하지만 전체 그림의 일부라는 가치적 관점으로 접근할 수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은 좋은 직장 다니십니까? 그래서 사회적 정체성 있으세요? 그래요? 좋은 직장에 안 다니십니까? 그래서 사회적 정체성이 없으세요? 그래요? 여러분 사회적 정체성은 그렇게 오는 게 아니에요.
내가 전체 목적을 인정하고 추구하고 있느냐. 그래서 그 다음에 내 기질과 성향을 파악해서 내 역할을 하고 있느냐. 이 두 가지로 사회적 정체성이 오는 거예요. 여러분 좋은 직장 들어가고요. 여러분들이 남들 보기에 떳떳한 데 다녀도요. 여러분들을 진짜 충족시켜주는 것이 남들이 내 위치를 부러워하니까 이만하면 살만하니까 생활이 여유로우니까 그래서 여러분들이 정체성을 느끼는 거예요? 아니면 정말 내 일이 의미가 있고 값어치가 있고 내가 원하는 사회적 추구의 어떤 부분을 감당하고 있기 때문에 내가 거기서 정체성을 느끼는 거예요. 그렇죠? 후자여야 됩니다. 그러려면 뭐가 있어야 돼요? 목적과 역할이 있어야 되는 거죠. 그렇죠? 내가 목적을 인식하고 역할을 인식할 수 있어야 돼요. 그러면 첫 번째, 목적을 인식하려면 어떻게 해야 되느냐? 어렵지 않습니다. 쉬워요. 하지만 한 가지 중요한 이슈가 있죠. 여기까지 얘기하면 우리 가운데 드는 생각은 뭐냐면요. 너무 이상적인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쵸? 당장 이문만 나가면 세상은 경쟁으로 돌아가는데 이문 안속에 들어와서 세상은 공동체라고 얘기해서 뭐 어쩌자는 겁니까?에 대한 이슈가 있어요. 첫 번째는. 세상은 당장 경쟁적으로 돌아가는데 나만 공동체적이면 되나요? 그렇지 않잖아요. 그거에 대한 우리의 첫 번째 이슈가 있습니다. 그래서 목사님 말씀이 맞기는 하는데 되지는 않습니다. 하나님 말씀이 맞기는 한데 되지는 않습니다. 라는 생각을 우리가 갖게 돼요. 그리고요. 하나님은 그 첫 번째 생각과 먼저 싸우십니다. 맞음에 대해서. 같은 목적이 가능한가에 대한 부분이죠. 지금 성경에서 계속 얘기하는 것은 무엇입니까? 여러분 성경에서 이렇게 표현합니다. 너희가 그러니까 어린아이의 사고방식을 버려라 라고 얘기합니다. 그쵸? 이는 우리가 이제부터 14절인데 어린아이가 되지 아니하며 사람의 속임수와 간사한 유혹에 빠져 온갖 교훈의 풍조에 밀려 요동하지 않게 하려 함이라 라고 표현합니다. 성경에서 뭐라고 얘기해요? 이런 경쟁적인 사고방식, 이런 트렌디한 사고방식에 대해서 어린아이의 생각이고 사람의 속임수에 빠진 거고 간사한 거고 온갖 교훈과 풍조에 요동하는 거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렇죠? 무슨 뜻이에요? 이미 에베소에는 교회론이라고 얘기했죠. 교회론이란 게 무엇입니까? 에베소 교회에 뭐가 들어온 거예요? 트렌드가 들어온 거죠. 어떤 트렌드요? 선지자는 좀 괜찮아 보이고 교사는 좀 힘들어 보이고 그렇죠? 사도는 좀 대단해 보이고 란 트렌드가 들어와 버린 거예요. 왠지 권력이 많은 사람, 주목받는 사람이 더 대단한 사람이어서 다들 사도가 되고 싶고 그 다음에 선지자쯤은 되고 싶고 교사는 별로고 내가 다 머리가 되고 싶지 손과 발은 되고 싶지 않은 그쵸? 그런 트렌디한 사고방식이 들어온 거죠. 그게 어디서 쓰는 방식이에요? 일반 사회에서 쓰는 방식이죠. 사회에서 쓰는 방식이 아니라 교회에서 쓰는 방식이 생겨서 교회에서 쓰는 방식이 사회까지 변주가 돼야 되는데 그리고 사회에서 쓰는 방식이 교회로 거꾸로 들어온 상황이죠. 그쵸? 근데 성경은 이것에 대해서 뭐라고 얘기합니까? 어린아이의 생각이라고 얘기하죠. 여러분 이게 되게 차일주시한 생각이에요. 그쵸? 높아지고 싶고 편해지고 싶고 그냥 딱 두 가지 임팩트잖아요. 내 기질과 성향, 그 일을 할 때 행복한가 이런 게 아니라 그냥 높아지고 싶고 편해지고 싶은 거예요. 그쵸? 내 기질과 성향을 파악하지 않은 상태에서 높아지고 싶고 편해지고 싶다는 생각으로 뭔가 접근하는 게 굉장히 위험하다는 겁니다. 그쵸? 여러분 그러면 행복하실 것 같아요? 높아지고 편해지면? 행복할까? 여러분 기질이 되게 중요해요. 저는 대기업 회장 시키면 되게 힘들 스타일이에요. 저는 큰 교회 당회장 시키면 되게 짜증낼 스타일이에요. 제 기질이 그래요. 주한님 좋아하겠죠. 대기업 회장 하면 되게 좋아할 스타일이에요. 그렇죠? 놀이공원 가듯이 딱 가서 막 이건 이렇게 바꾸고 저건 저렇게 신난다! 막 이렇게 할 스타일이란 말이죠. 근데 나는 이렇게 막 누굴 지도하고 이러는 것보다 난 그냥 개인적이고 소프트하고 좀 더 가치적이고 정서적이고 이게 좋은 사람이라고. 그렇죠? 높아지고 천해지는 게 모든 사람에게 좋지 않다라는 거예요. 근데 여기는 애들처럼 어떻게 하는 거예요? 남의 가지고 있으면 다 좋아 보이는 거죠. 그렇죠? 어린아이의 사고방식이에요. 뭘 모르기 때문에 뭐가 진짜 맞고 좋은지 나에게 모르기 때문에 우우 몰려다니는 게 어린아이의 사고방식이라고 해요. 또 뭐라고 얘기해요? 사람의 속임수라고 하고요. 간사한 유혹이라고 표현해요. 간사한 게 뭡니까? 그렇게 왔다 갔다 하는 거잖아요. 그렇죠? 왜 간사하다고 해요? 이런 건요. 트렌드는요. 계속 바뀌어요. 그렇죠? 계속 바뀌어요. 10년 전에는 이게 대단하다고 그랬다가 지금은 이게 대단하다고 그러고 5년 뒤에는 또 뭐가 될지 몰라요. 트렌드는 계속 바뀌단 말이에요. 간사해요.
그러니까 유혹이죠. 왜요? 그걸 듣고 인생을 썼다가 그 다음에 어떻게 되려고요? 그렇잖아요. 이번 저는 93학번입니다. 나이가 많죠. 그렇죠. 93년생도 이제 우리 교회 홍식이가 몇 년생이에요? 98년생이요. 예. 그래요. 뭔가 홍식이 이렇게 저희 교회 중등부. 예. 98이랑 대화가 된다는 게 얼마나 뿌듯합니까? 예? 93년생이에요. 저는 93학번이에요. 저 때는 교사가 그렇게까지 유명한 직종이 아니었습니다. 대기업이 그렇게까지 유명한 직종이 아니었고요. 공무원도 그렇게까지 유명한 직종이 아니었어요. 그렇죠, 자와. 그렇죠. 그때는 그렇지 않았어요. 우리 때는 안정보다 왠지 경제에 대한 기대감이 있던 시대였단 말이야. 잘 될 줄 알았거든. 그렇지 않았어요. 여러분, 꽤 지났지만 그렇게 얼마 지나지 않았습니다. 바뀌어요. 그러니까 뭐라고 하는 거예요? 간사하다고 하는 거예요. 간사한 유혹이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뭐라고 표현합니다, 여기서 또. 그래서 온갖 교훈의 풍조에 밀려 요동하는 것이라고 표현하는 거죠. 풍조의 교훈이 뭐예요? 요즘은 이렇대. 그렇죠? 지나가는 유행의 가르침. 그렇죠? 여러분 가르침도 유행이 있는 거 보이시죠? 요즘에 서점에 가보십시오. 10년 전에는 러프하게 하는 게 유행이었어요. 그렇죠? 도전하고 막 인생을 갱신하라 막 이러고 막. 왜요? 그때까지도 열심히 하면 될 것 같았거든. 근데 지금은 어때요? 힐링이 유행이죠. 위로하고 격려하고 멘토 뭐예요? 그전에는 모델링이었어요. 나만 믿고 따라와. 이렇게 하면 세상을 고칠 수 있어. 이렇게 해야 제대로 살아. 처세술이 유명했어요. 지금은요. 멘토 살짝 비껴나죠. 힘내. 네가 잘하면 될 수 있을 것 같아. 이게 유행이에요. 여러분 가르침에도 풍조가 있습니다. 예전에는요. 쿨하게 독하게 하는 사람이 멋있어 보이던 시대가 있었어요. 그쵸? 독설하고 이런 게 되게. 요즘에 그런 풍조가 또 오는지 모르겠지만 요즘은 사람이 좀 착해 보여야 인정받는 풍조가 있어요. 뭐가? 트렌디가 바뀐다는 거예요. 그쵸? 이런 사람이 괜찮은 사람이야라는 트렌디도 바뀐다는 거예요. 여러분 나는 막 이렇게 까대고 자신감 있게 하고 이게 시크하고 이런 게 멋있다고 어릴 때 배워서 막 그렇게 캐릭터를 잡고 왔는데 내가 막상 필드에 섰을 때 그 캐릭터가 안 먹히면 어떻게 돼요? 지금은 유재석처럼 좀 착한 캐릭터가 유행이에요. 이런 데서 인격도 좀 다듬고 성실하게 하고 꾸준히 하고 이런 걸 장점으로 했어요. 근데 그 다음에 또 캐릭터가 바뀌면 어떻게 할 거예요? 그러니까 뭐라고 표현해요? 풍조의 가르침을 속임수라고 표현하죠. 세상이 안 그렇다고요? 당장 문만 나가면 경쟁이라고요? 그래서 여러분들 그 풍조를 따라가고 그 어린아이의 사고방식을 갖고 그 여러분들을 속이는, 유혹하는, 그쵸? 미혹하는 그것에 대해서 뭔가 판단할 때 인생이라는 건 하나하나의 선택과 판단이 쌓여서 10년 뒤에 내 인생을 결정하고 20년 뒤에 내 인생을 결정하는 게 인생인데 내가 그렇게 하나하나 블록을 꼼꼼하게 쌓아가게 인생을 만들어가는 것이 아니라 목적과 역할이라는 명확성을 가지고 내 인생을 만들어가는 것이 아니라 그렇게 풍조를 따라가고 발상을 따라가고 유행을 따라가게 된다면 내 인생의 블록은 무너질 수밖에 없지 않겠어요? 그러니까요. 되게 지혜로운 것처럼 목사님 얘기는 이상적이에요. 하나님 얘기는 이상적이에요. 그렇지 않아요. 트렌드를 따라가야 돼요. 이렇게 얘기하지 마시라는 겁니다. 조금만 뒤로 물러나서 트렌드가 어떻게 바꾸고 있는지를 보시면요. 이건 타봐야 헛된 가르침이다를 여러분들이 알고 있어요. 풍조를 타지 마십시오. 어리석은 거예요. 그러면서 지금 풍조를 타지 않아도 되는 기준을 갖고 뭘 얘기하십니까? 하나님을 얘기하고 있는 거죠. 뭘 얘기하세요? 그는 내려왔던 분이시며 올라간 분이시고 만유를 주관하시고 만유 안에 계시며 만유를 통일하신다라고 얘기하십니다. 무슨 뜻이에요? 내려왔다는 건 뭡니까? 올라갔다는 건 뭐예요? 무슨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우리가 풍조의 가르침에 휩쓸려서 하나님에 대한 불신을 가질 때 하나님 우리가 두 가지를 얘기하시는 거예요. 하나, 나는 안다라는 거예요. 그쵸? 뭘? 상황을. 내려오셨다라는 건요. 하나님은요. 인간의 정서도 아시고요. 여러분들의 감수성도 아시고요. 여러분들의 캐릭터도 아니고요. 세상이 어떻게 돌아가는지도 아십니다. 여러분, 현대사회가 트렌디한 사회입니까? 아니면 로마 사회가 트렌디한 사회예요? 그럼 로마 사회가 훨씬 더 트렌디한 사회예요. 요즘엔 이렇게 살아야 되라는 자신감이요. 현대사회보다 훨씬 더 강했던 시대예요. 안 그래요?
왜요? 로마가 너무 큰 성공을 했거든요. 그러니까 로마 방식이 너무 맞아 보였어요. 요즘엔 자본주의 후기이기 때문에 이게 무조건 맞다고 하기에 스스로 약간 부끄러워하는 부분이 있잖아요. 풍족을 흔들리는 걸 보일 수 있는 그래도 좋은 위치에 있단 말이에요. 그렇죠? 하지만 당신이 어땠어요? 로마가 피크를 찍을 당시이기 때문에 세상은 이렇게 살아야 되고 맞는 방법은 이렇게 되는 거고 네가 성공하고 싶으면 이걸 해야 되고 저렇게 하게 되면 실패하고 그 지도가 훨씬 더 선명하게 나와있던 시대예요. 에베소 시대는. 그렇죠? 그때 훨씬 더 트렌디한 시대였어요. 근데 하나님 그때 뭐라고 하세요? 상황과 처지와 여건은 나도 내려와가자. 나도 알아. 내가 지금 필드를 모르고 하는 얘기가 아니야. 환경을 모르고 하는 얘기가 아니야. 내가 니들의 처진과 입장을 다 알아. 라고 얘기한 게 첫 번째 내려오셨다는 거. 올라가셨다는 거예요. 하지만 아시고 또 하나는 뭐에 올라가셨다는 건 그럼에도 불구하고 내가 정말 맞아. 내가 정말 돼. 내가 정말 출발이야. 내가 정말 기준이야. 라고 얘기하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트렌디한 사고방식을 따라갈 것인가 아니면 공동체적 가치관을 따라갈 것인가는요. 이건 믿음의 문제예요. 선택의 문제고요. 함께 뭐라고 하시는 거예요? 세상이 트렌디하기 때문에 그걸 따라가지 않으면 안 될 것 같아? 아니야. 네가 정말 기준을 바라보고 하나의 목적과 각자의 역할은 이 컨셉을 바라보고 네가 그 목적을 알고자 하고 네 각각 네 기질을 파악하고자 하면 네가 원하는 네가 생각하기에 가장 아름답고 합리적이고 다른 사람에게 온전한 영향을 주군 아름다운 자리에 네가 서 있을 거야 라고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오케이. 이건 선택의 문제입니다. 여러분 선택하십시오. 공동체적 세계관. 세상은요 마을일 때 아름다운 거예요. 세상은 마을일 때 아름다워요. 현대사회의 가장 큰 문제는요 마을이 붕괴된 겁니다. 마을이 뭡니까? 우리는 그래도 하나라는 생각이죠. 서로가 각기가 의미가 있다는 생각이에요. 그리고 각자의 역할이 있는 거죠. 그리고 그 신뢰감 가운데 굉장히 긴 세월을 함께하는 게 이게 마을이에요. 마을 공동체. 현대사회는 왜 이게 무너졌죠? 우리가 문명하는 동기가 아름다운 거예요. 마을 공동체를 세계적으로 확대시킨 거죠. 그렇죠? 사회적으로 확대시킨 거예요. 하지만 마을의 가치가 무너져 버린 게 우리가 믿음의 눈으로 문명화에서는 믿음의 눈으로 전체를 이렇게 큰 시선으로 전체를 봐야 되는데 그렇지 못하고 내가 마치 혼자 있는 것처럼 고립된 사고방식. 이게 우리를 더 어렵게 한다는 거예요. 우리를 더 불안하게 하는 거고. 여러분 그렇게 먹고 살기 어려웠을 때도요. 지금 같은 정신적인 공황은 오지 않았습니다. 왜요? 서로가 서로를 인정하고 의미 있고 기대하고 격려하는 기본적인 마을 공동체가 있습니다. 하나의 목적과 각자의 역할. 100명이 사는 마을이 있는데 한 명은 이장이고 한 명은 대장장이고 대여섯 명은 농사를 하고 서너 명은 물고기를 잡고 두서 명은 아이들을 가르치고 몇 명은 집을 만들고 그리고 어떤 사람들은 아이들을 양육하고 기르는 일에 좀 집중하고 어떤 사람들은 이 마을의 일들을 다 이제 오랫동안 감당했기 때문에 좀 쉬기도 하고 하는 하나의 마을에 각각의 역할들이 있고 이 역할들 하나가 무너지면 전체 다른 사람의 피해가 가기 때문에 한 명 한 명이 소중하다는 사고방식. 그래서 진짜 직업에 귀천이 없는 누군가 이걸 해주지 않으면 전체가 불편해진다는 걸 알기 때문에 서로가 서로를 의미 있게 받아들이는 사고방식. 이 마을 공동체적 사고방식이 우리를 행복하게 하는 거예요. 지금 음식물 쓰레기 때문에 우리나라 서울 지역이 또 난리예요. 그쵸? 음식물 쓰레기 때문에 문제가 있어요. 여러분 음식물 쓰레기 며칠만 안 걷어가 없이 어떻게 될 것 같아요? 너무 뻔한 얘기죠. 누군가는 그걸 해야 돼요. 그걸 해주고 있기 때문에 내가 편안하게 지내고 있는 거예요. 우리 각자가 그런 각자의 역할들에 대한 자기 정체성과 서로에 대한 감사 그리고 우리에 대한 이해 이 공동체 의식이 무너지면서 우리의 내적인 문제 우리의 사회적 태도의 문제가 발생한다는 겁니다. 그럼 두 가지만 더 얘기합시다. 그럼 우리가 이런 하나의 목적, 각각의 역할을 온전히 소화하기 위해서 우리가 뭐가 필요합니까? 먼저 여러분 이건 길게 얘기하지 않을게요. 목적을 이해해야겠죠. 그렇죠? 목적을 이해해야 돼요. 목적을 이해하셔야 됩니다. 그러니까요. 어디를 들어가시던 뭘 하려고 하세요? 이곳의 목적을 이해하려고 하세요. 이곳의 목적을 기억하려고 하십시오. 항상 목적을 생각해야 돼요. 내 목적도 생각해야 되고요. 그곳의 목적도 생각해야 되죠. 근데요. 많은 경우요. 내 목적이 그곳의 목적에 연결될 수 있습니다. 여러분 교회의 목적이 무엇입니까? 아까 얘기했죠. 은혜로운 공동체를 세우는 거예요. 그렇죠? 그 목적이 여러분들의 역할이 있어요. 그
그 목적을 이해하고 접근하는 사람과 그 목적을 이해하지 않고 접근하는 사람과 굉장히 큰 차이가 납니다. 내가 이 공동체가 믿음의 공동체, 아름다운 은혜의 장이 되길 바란다. 내가 그곳에 일원이 되길 바란다는 목적으로 접근해봐요. 그러면요, 그것을 해치는 어떤 이슈들이 생길 때 그것을 풀어가려고 대응합니다. 그쵸? 그리고요, 그것에 집중해서 하려고 해요. 근데요, 그럼 목적이 흐려지면 어떻게 돼요? 그 목적과 상관없는 즐거움에 방향이 틀어지기도 하고요. 그 목적과 상관없는 슬픔에 방향이 틀어지기도 해요. 가족도 마찬가지예요. 건강한 가족을 만들겠다는 목적성에 내가 충분히 기억하고 있을 때, 이 가정이 하나님 앞에서 이런 가정이 되기를 소원한다라는 선명한 목적성에 기억하고 있을 때 어떻게 돼요? 그 목적에서 내가 해야 될 역할을 이해하고 움직일 수가 있는 거죠. 죄송해요. 역할을 이해하고 움직일 수가 있는 거죠. 하지만 그것이 없을 때 내가 소소한 감정적인 것들 때문에 함부로 행동하기도 하고, 내가 소소한 개인적인 흐름만 생각해서 주변 사람들을 배려하지 않기도 하고, 이런 일들이 발생하는 거죠. 왜요? 나에게만 집중이 돼 있을 때. 그래서 여러분들 첫 번째 하시면 뭐 하셔야 돼요? 목적을 기억해야 돼요. 가정에서건 교회에서건 무엇보다 사회에서건. 여러분들 이게 좀 다른 일일지 모르겠지만요, 여러분 나라를 사랑하는 거, 이 나라가 건강한 나라가 되길 바라는 거, 이 시민사회가 건강한 세상이 되길 바라는 거에 대한 목적성이 있을 때요, 그때서야 여러분들 사회적 정체성을 찾아옵니다. 절대 여러분들이 성공했다고 사회적 정체성을 찾아오지 않아요. 여러분들이 좋아하는 일을 하고 있다고 여러분들 사회적 정체성이 찾아오는 게 아니에요. 내가 건강한 사회가 되길 바라는 사람만 사회적 정체성을 가질 수가 있습니다. 그게 없는 사람이 갖고 있는 사회적 정체성이요? 아니요. 경쟁에서 승리한 승리자의 기쁨이겠죠. 상대적인 우월감이겠죠. 내가 이 사회에서 그래도 이 정도 위치가 돼. 여러분 그게 어떻게 사회적 정체성입니까? 승리자의 기쁨이지. 그렇죠? 그게 아니에요. 남들보다 난 좀 편안한 직업이야. 남보다 좀 돈을 많이 벌고 직업이야. 난 이 일을 하면서 재밌어. 여러분 그건 사회적 정체성이 아니에요. 여러분은 그냥 개인사지. 개인적 정체성이잖아요. 사회적 정체성은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교회의 목적, 가정의 목적을 기억하는 것처럼 이 사회의 목적을 기억해서 이 사회가 이런 건강한 사회가 되었으면 좋겠다는 목적성이 여러분들 설득되어질 때 찾아오는 거예요. 첫 번째, 목적을 기억하려고 하십시오. 이 사회에서 난 소속되지 않은 것 같고 그냥 떠가는 구름인 것 같고 이 사회에 내 자리는 없는 것 같고 자꾸 그러십니까? 정말 그게 자리가 없어서 그러는 건가요? 목적이 없어서 그런 건가요? 목적이 없어서 그런 거예요. 그러니까 이 사회의 목적을 여러분들이 찾아가셔야 돼요. 그러려면 뭐가 필요해요? 두 가지가 필요하겠죠. 그냥 뻔한 얘기예요. 말씀을 보고 기도를 해야겠죠. 그렇죠? 그러니까 배우셔야 돼요. 하나님 이 사회의 목적이 뭡니까? 이 가정의 목적이 뭐예요? 하나님 이 가정이 어떻게 되기를 바라십니까? 하나님 이 교회가 어떻게 되기를 바라십니까? 하나님 이 사회가 어떻게 되기를 바라십니까? 를 말씀을 통해서 배우고 기도를 통해서 배워야 되는 거예요. 거기에 여러분들이 설득되어 계셔야 사회적인 동기부여가 생기는 거예요. 이게 정도입니다. 이게 왕도고요. 그렇게 사회적인 동기부여가 생기면요, 여러분 두려움 없이 열심히 살 수 있습니다. 그때 가서요. 두려움 없이 열심히 살 수 있어요. 왜? 하나님은 내려오셨고 올라가시는 분이기 때문에. 내가 그 목적을 바라보고 달려갈 때, 그 목적을 보고 달려갈 때 하나님께서 분명히 나와 함께 하실 것이기 때문에. 그것이 여러분한테 첫 번째 필요한 거예요. 목적을 배우려고 하세요. 어디를 가든지 목적을 기억하려고 하세요. 그래야 여러분들 이기적이기 때문에 스스로를 해하고 다른 사람을 해하는 그런 사람의 함정에 빠지지 않고 여러분들 거기서 여러분들답게 서 있을 수가 있어요. 첫 번째 목적을 배우려고 하시고, 두 번째 뭐 해야 돼요? 여러분 기질을 배우셔야 됩니다. 여러분 기질. 지난주랑 같은 얘기를 하고 있어요. 그렇죠? 여러분 자신은 되게 몰라요. 여러분들이 넌 뭘 원하니라고 얘기하면요, 여러분들은 자주 여러분들 이제까지 가져왔던 경험에 대해서 되게 많이 얘기합니다. 저는 되게 이런 일을 하고 싶어요 라고 얘기했던 친구들 중에 상당수가요, 자기가 이제까지 가졌던 긍정적인 경험일 경우가 많은 것들을 저는 자주 만납니다. 운동을 하고 싶대요. 왜? 운동 좋아하니? 얘기해봤어요. 길게 얘기해봐요. 그럼 결국 뭐냐면요, 중학교 때 운동을 했었는데 체육대 같은 데 나갔다가 자기가 골 넣어서 사람들이 막 자기한테 막 이렇게 했던 그 경험이 마음에 너무 아름다운 경험을 갖고 있는 거예요. 그냥 애들이 한 번도 나를 신경 써주지 않았는데 농구대회에서 내가 마지막 1분 전에 골을 넣었더니 애들을 나를 막 이렇게 축하해줬어. 그게 내 인생의 가장 아름다운 장면이야. 그러니까 그것 때문에 뭐 하고 싶어요? 운동하고 싶어요. 여러분 이 사람이 운동의 기질에 맞는 사람이에요? 아니에요.
그쵸? 아니죠? 그런 게 아니에요. 내가 이제까지 살아가다 보니까 내가 이제까지 쭉 살아오면서 내가 생각해 봤을 때 내가 막 하고 싶어 했던 건 딱 하나였어요. 소설가였어요. 왜 그런 줄 알아요? 저도 똑같은 경우에요. 내가 어디서 글을 쓰거나 말을 하면 사람들이 와 한단 말이야. 내가 유일하게 칭찬받아본 경험이었어. 내가 그 고등학교 때. 그러니까 나는 거기에만 관심이 있는 거예요. 알아봤더니요. 저는 글 쓰는 거 그렇게 별로 좋아하지 않는 사람이에요. 지금 책 써야 되는데 죽을 것 같아 진짜. 난 이렇게 얼굴 보고 떠드는 게 좋은 사람이지 나 혼자 벽 보고 이런 게 좋은 사람이 아니야. 사람마다 기질이 다르단 말이에요. 그렇죠? 조금 더 독립적인 기질을 해야 돼요. 글 같은 걸 쓰려면. 혼자 있는 걸 크게 불편해하지 않고. 저는요. 내가 고민하고 쓴 다음에 출판돼서 사서 보고 얘기해 주는 게 싫어요. 이렇게 얘기하면 이렇게 웃는 게 좋단 말이야. 네? 1초면 넘어오는 거 내가 왜 그걸 몇 년을 해야 돼? 이거 그렇잖아. 이게 별 재미가 없어 나한테. 좀 더 관계적인 사람인 거죠. 사람마다 기질이라는 게 있습니다, 여러분. 사람마다 기질이라는 게 있어요. 여러분들이 뭘 겪어서 나는요, 목사님, 나는요 다 때려치고요. 어디 진짜 이게 적도쯤에 있는 섬에 가서 바닷가에 하루 종일 누워있구만 싶어요. 그럼 무슨 말이에요? 여러분들 진짜 그걸 원하는 거예요? 여러분들 기질이 이게 누워있는 기질이에요? 아니 그냥 요즘에 힘들다는 얘기예요. 그쵸? 그건 요즘에 힘들다는 얘기예요. 그쵸? 목사님 저는요 진짜 성공하고 싶어요. 근데 그 말에 액센트에 뭐가 들어있어요? 가로에 보란듯이가 들어가 있는 것 같아. 정말 성공하고 싶어요. 그래서 물어봐요. 엄마한테 많이 깨였어요. 아빠한테 많이 차였어. 그래서 나는 진짜 이 두 분이 나한테 아무 말도 못하게 내가 진짜 이렇게 응? 아버지만큼 벌어봤어 할 만큼 이렇게 해보고 싶어요. 그럼 뭐예요? 그럼 그냥 화해를 하고 싶은 거죠. 그런 거 말고 여러분들 기질을 봐야 돼요. 여러분들 바깥쪽에서 여러분 안쪽으로 들어온 거 말고요. 여러분들 원래 안쪽에 있었던 거. 그렇죠? 바깥쪽에서 여러분 안쪽에 들어온 거 말고 원래 여러분들 안쪽에 있었던 거. 그걸 봐야 돼요. 여러분들에게 그걸 천천히 오랫동안 깊게 물어보셔야 됩니다. 여러분들 기질을 보세요. 난 어떤 사람인가? 난 어떤 걸 좋아하는가? 난 어떤 걸 싫어하는가? 어떤 거에 합당한 사람인가? 물론 최적화라는 게 있어요. 그거는 노력해야 되는 거예요. 왜요? 여러분들 기질은 원석으로 주어지는 거기 때문에 여러분들의 기질의 극대치를 해야 되는 부분이 있어요. 그러니까 당장은 되게 불편한 과정들도 수반합니다. 그렇지 않겠어요? 그렇겠죠? 그건 있어요. 하지만 그래도 내 기질의 극대치로 가잖아요? 그럼 그걸 이루었을 때 내가 정확한 피스에 딱 꿰어져 있는 것처럼 편안해집니다, 사람이. 근데요, 내가 기질에 안 맞는 일을 하잖아요? 그럼 기질의 극대치로 갔을 때 남들은 와 부럽다고 하는데 나는 뭐 했나 싶어요. 오늘도 뭐 하나 싶고. 오케이? 어제 혜령이네 빵집 갔다 왔는데 여러분들 한번 홍대 빵집 제가 이제까지 먹어본 베이글은 베이글이 아니었다는 걸 다시 한번 깨달은 저는 그저 코스트코에 길들여졌던 노예였다는 사실을 깨달은 되게 새로워요. 회사 다니다가 때려치고 계속 정신노동만 하던 친구가 이제 육체노동을 시작하는 거죠. 그렇죠? 손가락 마디가 아프다 그러는데. 근데 되게 잘 어울려 보여요. 제가 이제까지 본 중에 가장 평화로운 표정을 하고 있습니다. 해탈한 듯한 표정을 갖고 빵집을 걸어 다녀요. 그러면서 이걸 먹어봐 이렇게 내미는데. 자, 기질이라는 게 있다는 거예요. 누가 알았겠습니까? 쟤도 공부도 잘했고 학교도 좋은데 얼마나 나왔지 이제. 근데 뒤늦게 깨달은 거죠. 나는 육체노동자의 기질이 있는 거예요. 내 기질은 머리를 쓰는 게 아니라 손을 쓰는 거였단 말이에요. 그렇죠? 그럼 꼭 직업을 얘기하는 게 아니에요. 하지만요. 여러분들의 기질에 최적화된 라이프 스타일을 만드세요. 그걸 찾아가십시오. 여러분들은 생각보다 돈을 많이 벌고 싶은 사람이 아닐지도 몰라요. 여러분들은 생각보다 그렇게 유명해지고 싶은 사람이 아닐 수도 있습니다. 여러분들은 생각보다 이렇게 안정적이고 잘 나가는 직장을 원하는 사람이 아닐 수도 있어요. 여러분은 생각보다 되게 다른 걸 잘하는 사람일 수도 있어요. 여러분, 그걸 꼭 직업으로 삼아야 된다는 얘기를 하는 게 아니에요. 근데 내 기질을 발견하고 내 기질에 맞는 일들을 해나가는 것들이 내게 되게 필요하다는 거예요.
같은 목적, 각자의 역할. 그걸 알아야지 사람이 오버페이스 하지 않고 엉뚱한 데 가서 뭐 하지 않습니다. 전 제 기질을 알아요. 그리고 제 기질의 단점이 교회의 단점으로 드러날 겁니다. 그리고 저는 그거 그렇게 크게 신경 쓰지 않아요. 제가 그걸 극복하면서 완벽하게 되려고 하면요, 전 스스로에 대해서 굉장히 많은 프레스를 줘야 돼요. 그리고 그게 저 행복하게 하지 않습니다. 그리고 그게 저희 교회의 장점을 말아먹을 거예요. 제 페이스대로 가는 거예요. 왜요? 다행히 한국 교회는 교회가 많잖아. 내가 안 하는 건 그분이 하시겠지. 그냥 정 마음에 안 드시면 거기에 가시면 돼요. 정말 아름다운 사회예요. 여러분 그걸 아셔야 됩니다. 여러분 이걸 깨달으셔야 돼요. 이걸 파악하셔야 돼요. 내 자신을 들여다보십시오. 여러분 목적을 배우려고 하시고요. 내 자신을 배우려고 하셔야 됩니다. 나는 나를 잘 몰라요. 내 자신을 배우려고 하셔야 됩니다. 하나, 조그마지만 팁. 결론부를 얘기할 텐데. 여러분들 그래서 여러분들이 어떻게 여러분들 자신을 보셔야 되냐면요. 빛나는 지향. 이게 목적이죠. 그렇죠? 빛나는 지향. 그리고 내 기질에 맞는 온전한 내 모습. 이게 목적이죠. 그렇죠? 이 빛으로, 이 빛으로 혼자 있을 때 나를 보시고, 하지만 그 빛을 향해 가는 과정이 있기 때문에 아직 목적을 충분히 이해하지도 못했고 기질이 충분히 개발되지 않은 초라한 내 모습으로 주변 사람과 소통하십시오. 오케이? 다시 여러분들이 보고 있는 빛나는 빛으로 여러분들 자신과 소통하시고 여러분들이 서 있는 초라한 현실로 주변 사람과 소통하세요. 이게 되게 중요합니다. 공동체론에서. 왜요? 많은 사람들이요, 빛을 보면요, 그 빛나는 빛으로 주변 사람과 소통하려고 해요. 특별히 대학생들이 많이 그럽니다. 뭔가 딱 깨달았어. 애들은 빛이 없어. 깨달음이 없이 살아가요, 애들은. 근데 난 뭔가, 인생은 이렇게 살아야 되는 거야. 이걸 깨달았어. 그러면요, 자꾸 그거 갖고 자기를 드러내요. 그래서요, 여러분, 대학교 4학년 내지 복학해서 5학년이라고 보통 표현하죠. 4, 5학년 나이 때는 23, 4살 정도 되는 청년부 리더들이요, 교회에서 제일 신앙 좋은 표정으로 걸어다닙니다. 제일 신앙이 좋은 표정을 걸어다녀요. 모든 걸 알았어요. 왜요? 처음 빛을 그때쯤 보거든요. 근데 자기 자신은 초라해요. 아직 그렇게 변화되지 않았어요. 근데 그게 자기 자신이냐 착각하고 오해합니다. 여러분, 이게 교회에서는 그런 게 아니에요. 공동체에서도 그래요. 여러분, 회사도요, 막 이걸 보고 자기를, 얘는 회사 생활은 말이야, 막 이렇게 막. 조직은, 공동체는, 기업은, 사업은 막 이래. 그러면 이제 부하 직원들 밥 먹으면서 너나 잘해라. 그런 뭘 봐요? 빛을 보는 게 아니에요. 옆 사람 그 현실을 봐요. 그래야지 여러분들이 팀워킹을 할 수가 있습니다. 자꾸 빛으로 자기를 드러내는 사람들은요, 고립됩니다. 저도 그래서 따돌림 많이 당했어요. 목사님들한테. 저는 그때 제가 선에서 핍박받는 줄 알았어요. 제가요, 재수 없어서 따돌림 당한 거였어요. 제가 그렇게 잘하지도 못하면서 막 되게 막 의로운 척하고 막 그런 사람들은 또 어때요? 혼자 있을 땐 피곤해서 쉬어요. 빛나는 지향을 다른 사람이랑 얘기하면서 자기가 마치 그런 사람이냐 느껴질 때 그때 기분 업되고요. 그리고 그 격려로 집에 가서 쉽니다. 안 해요. 자기 개발을 위해서 뭐 하지 않아요. 다른 사람들한테 자기 비전을 막 이렇게 얘기하면서 그래 너 대단하다 이렇게 힘받는 사람들은요, 혼자 있을 땐 잘 안 해요. 그럼 혼자 있을 때 빛을 봐야 돼요. 내 목적과 기질. 그럼 같이 있을 때 내가 해내고 있고 하고 있는 것들을, 내가 못 해내고 있는 아쉬운 것들을 정확하게 표현할 수 있어야 돼요. 그래야 그들과 동역할 수 있습니다. 물론 때때로 빛에 대해서 얘기하죠. 우리 서로 안에 빛에 대해서 얘기하면서 그 빛이 시너지가 날 때 빛에 대해서 얘기합니다. 하지만 그것은요, 동일한 길에 선 사람들끼리 가끔 하는 거고요. 그것도 매번 하면 또 이렇게 단체로 따돌림 당해요. 여러분들, 대안석이라고 얘기하는 사람들이, 제가 얼마 전에도 얘기 잠깐 했었는데, 여러분 지금 교계 지도자들 중에 비판받는 분들이요, 제가 전도사 때 다 대안석이었던 분들이에요. 그분들이 빛에 대해서 얘기했어요. 그분들이 한국교회 현실에서 울면서 얘기했습니다. 저 그때 같이 울었습니다. 그리고 그분들이 지금 대안으로 섰죠. 근데 대안이 됐나요? 여러분, 누굴 비판하려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 자신을 보세요. 여러분들이 빛을 보고 있다고 해서 여러분들이 그런 사람인 게 아니에요.
여러분들이 뭐가 잘못했다고 지적하고 있다고 해서 여러분들이 그런 사람이 아니라고. 언젠간 여러분들이 그 자리에 서야 돼요. 그때 그들보다 초라하지 않을 자신 있습니까? 저는 없습니다. 저는 아직 없어요. 그러니까 위대한 빛을 보고 초라한 현실을 보십시오. 혼자 있을 때 초라한 현실을 보잖아요? 그럼 낭망해요. 그러니까 혼자 있을 땐 빛을 보세요. 함께 있을 때 내 현재로서 소통하십시오. 이게 툴이에요. 그럼 어떻게 돼요? 위대한 빛을 혼자 있을 때 보고 초라한 현실로 소통할 수 있는 사람이 뭘 할 수 있는, 왜 이걸 하는 줄 알아요? 이걸 하는 데서 뭐가 생겨요? 관대함이 생겨요. 타인에 대한. 나도 과정 중에 있고 저 사람도 과정 중에 있다는 관대함이 생겨요. 그 관대함이 여러분과 그 사람을 연결시켜 줄 수 있습니다. 그게 공동체식이에요. 왜? 하나의 목적, 각자의 역할은요, 완벽해진 상태일 때 그렇게 되는 거잖아요. 그쵸? 근데 현재 우리가 겪는 건 뭐예요? 목적이 흔들리는 개인들과 자기 체질도 아직 개선하지 못한 개인들이란 말이에요. 그쵸? 그 개인들이 어설픈 역할들을 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우리 사이에는 뭐가 필요해요? 격려가 필요합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하나의 목적과 각자의 역할을 갖고 나와 타인을 비판해 나가기 시작하면요, 아무것도 되지 않아요. 하나의 빛을 보고 이 내 인생의 영역들에 있는 목적이 무엇인지 고민하고, 그리고 그 목적을 위해서 내가 해야 될 수 있는 일, 내가 할 수 있는 일, 내 체질이 무엇인지 고민하고, 그리고 그 일을 나와 그들이 함께 해나가는 과정 중에 있다는 것을 인정하고, 이게 교회론적, 공동체론적, 사회인식입니다. 이 세 가지를 하실 수 있으면요, 여러분들은요 되게 의롭고 개성있되 따뜻한 사람이 될 수 있어요. 그리고 그런 사람들이 세상을 바꾸는 거예요. 결론을 갑시다. 결론은 이거예요. 여러분, 사회랑 비교하면서 우울해지지 마시고요, 사회를 쌩까면서 기교해지지 마세요. 요즘에는 이런 두 가지 함정이 우리의 발목을 자주 붙잡습니다. 사회랑 비교하면서 우울해져요. 난 이거밖에 안 되나. 사회 같은 건 신경 쓰지 않겠어. 쌩가면서 되게 기괴해져요. 애가 좀 이상해져요. 자기만의 세계. 그러면 자기만의 세계를 너무 좋아하지 마십시오. 세상과 소통한, 실제 존재하는 이 넓은 세계와 소통하지 못하는 자기만의 세계는 의미가 없어요. 그렇죠? 이 두 가지를 같이 생각하셔야 돼요. 세상과 비교하면서 사실 내부로는 열등감을 가지고 있고, 그러면서 계속 난 이래라는 내 나름대로 하나의 개성을 창출한 다음에 그것으로 내 정체성을 어떻게 유지해 보려고 하는 그런 얄팍한 대응을 하지 마세요. 그렇게 되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들이 트렌디할수록 사람들이 자기 외형을 되게 개성 있게 치장하려고 합니다. 그것이 성격이건 말투이건 외모이건 간에. 왜요? 자기가 부품화, 대중화되고 있다는 걸 알기 때문에 그래요. 왜요? 트렌디화 된다는 건 똑같아진다는 거거든요. 익명성이라는 거거든요. 함몰된다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그런 식으로 개성의 포장지를 꾸며내고 싶어 해요. 여러분, 내용물이 독특한 사람은요, 포장지를 특별하게 꾸미지 않아도 됩니다. 그렇죠? 여러분들이 편안해지셨으면 좋겠어요. 이 사고방식에 갱신을 하십시오. 여러분, 빛나는 지향과 초라한 현재로 나를 이해하십시오. 그럼 자부심과 겸손을 갖게 됩니다. 그리고 잘난 척과 조급함에서 자유롭게 됩니다. 빛나는 지향과 초라한 현재를 갖고 있는 사람은요, 내가 자부심과 겸손을 같이 가질 수 있어요. 하지만 빛나는 지향과 초라한 현재가 없는 사람은요, 그 사람은 굉장히 조급하고 잘난 척합니다. 빨리 뭔가 해내야 된다는 조급함과, 그래도 내가 이 정도 해냈잖아 라는 것들을 해내지 않으면요, 자기 존재감 유지가 생기기 때문에 그런 식의 성향이 생긴다는 거예요. 여러분, 내면에 내 기질을 발견하고요, 몸에 맞고 어울리는 생활을 꾸려나가십시오. 그럼 편안하고 자유로운 생활이 됩니다. 기질을 발견하세요. 몸에 맞고 어울리는 생활을 꾸려나가요. 그럼 편안하고 자유로워집니다. 그렇지 않으면요, 부담스럽고 불편한 게 여러분들의 생활이 될 거예요. 남들이 뭐라고 하든 간에. 여러분들 자신에게 때에만 함의 기회가 분명히 옳다는 걸 믿고요, 거기에서 성실하게 움직이고 계십시오. 그러면 여러분들 신뢰감과 안정감이 올 거예요. 하지만 그렇지 않으면 트렌드와 압박이 여러분들을 올 겁니다. 그렇죠? 세상이 좋은 곳이라고 믿고요, 같이 좋은 곳으로 만들어가려는 생각을 가십시오. 그럼 여러분들이 세상과 소통할 수 있을 것입니다. 하지만 세상이 좋은 곳이라고 믿고 같이 좋은 곳을 만들어가려는 세상을 만들어간다는 생각이 없을 때 여러분들 고립될 거예요. 그래서 외로운 겁니다. 사회적으로.
세상이 좋은 곳이 아니라고 생각하고 난 이 세상을 만들어갈 마음이 없어요. 그러면 세상에 대해서 얘기하지 마세요. 그렇죠? 정글의 법칙을 안 봤으면 까는 게 아니에요. 시청자면서 얘기를 해야지. 세상에 좋은 세상이 될 거라는 생각도 없고 좋은 곳을 만들어갈 생각도 없으면서 세상이 이런데 저런데 이런 거 이상하지 않아요? 단절됩니다. 소통하십시오. 세상은 좋은 곳이고요. 이건 좋은 곳으로 만들어가는 거예요. 진짜 결론. 오늘은 좀 강의형인 얘기인지도 모르겠어요. 하지만요, 여러분의 생각 속에 이 사고방식들이 어떻게 자리 잡고 있는지 여러분 좀 돌아보실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는 왜 우울할까요? 관계적인 것 때문에 있죠. 근데요, 여러분이 갖고 있는 우울함에 대한 상당수는요, 현대 젊은 청년들은 사회적 스트레스가 큽니다. 사회와 맺고 있는 관계가 내게 스트레스가 되는 거예요. 내 주변 사람이 문제인 것이기보다, 내 개인이 문제이기보다, 내가 사회와 맺고 있는 관계성 속에서 내 사회적 존재감이 위축되고, 사회적 존재감이 흔들리고, 사회적 존재감이 공격당하면서 여러분들이 자신이 갖게 되는 우울들이 있어요. 그 우울들을 처리해 나가지 마시고, 그런 것들을 대응해 나가셔야 됩니다. 대응해 나가시는 건요, 근본적인 것부터 시작해야 돼요. 조금 더 잘 나간다고 해결되는 문제가 아니에요. 조금 더 긍정적인 생각을 가져온다고 해결되는 문제가 아니에요. 낙천적인 사고방식을 가져온다고 해결되는 문제가 아니에요. 머리를 염색한다고 해결되는 문제가 아니란 말이에요. 그렇게 해결되는 문제가 아니에요. 내가 세계관을 바꿔야 됩니다. 세상은 잉여의 세계관이냐, 아니면 세상은 공동체적 세계관이냐. 세상은 목적을 가지고 한 목적을 각각 역할을 갖고 이루어가는 것이냐, 그러면 몇몇 안 되는 자리에 서로 앉아버리고 달리는 것이냐. 여러분 공동체적 세계관을 갖게 되면요, 그 세계를 만드시고 그 세계에 오셨고 지금도 그 세계 속에서 여전히 일하시는 그 하나님이 여러분들과 함께 일하실 것입니다. 성공하고 잘되고 안정될 거다 얘기하는 게 아니에요. 그것을 여러분들 그 하나님이 여러분들과 함께 일하실 거예요. 어떻게? 먼저 여러분들 자신에게 여러분들 가르쳐 줄 거예요. 그리고 여러분들 그 자리를 만들어가게 하실 거예요. 여러분 좋은 자리는 뛰어가서 먼저 하는 게 아니라요. 좋은 자리는 내가 내 자리에 서서 만드는 거예요. 아, 요즘에 이게 좋다더라, 저게 좋다더라. 왜 남이 만들어 놓은 자리에 그렇게 뛰어다니십니까? 여러분들 자리를 만드십시오. 전 되게 하나님께 감사하고 제가 한 건 아니지만요, 이만큼의 자부심이 있습니다. 뭐예요? 전 개척교회 목사 행복하게 살고 있다는 걸 좀 보여주고 있는 것 같아요. 개척교회 목사는 되게 어둡고, 아, 주님 나를 버리셨습니까? 막 다 왠지 이러고 있을 것 같고, 이러다가 후배들이 저를 찾아오고 동료들이 저를 찾아와서 난 그냥 재밌는데 막 이러고 있으면 개척도 재밌을 수 있겠구나. 그러면 자리는 만드는 거예요. 제 3-4살 아래 후배가 10년 만에 요즘에 저를 만났습니다. 괜찮은 대학 나오고 괜찮은 직장 다니는 친구예요. 이번에 귀농한대요. 저는 그 친구에게 큰 도전을 받았습니다. 귀농? 전 솔직히요, 그 얘기를 처음 들었을 때 얘가 도망가나라는 생각을 했어요. 사회가 싫으나 도시가 싫으나 그냥 이렇게 떠나면 안 되나? 얘 결혼도 안 하는데 귀농을 하네? 농촌 총각이 되려고? 야, 강남역에 살다가 농촌 총각, 야! 결혼은 하고! 목사님께서 처음 만들어 나온 얘기가 그거였어요. 근데 그 친구의 비전을 봤어요. 자기가 어떤 농촌 공동체를 만들고 싶은지, 어떤 생각을 갖고 가는지, 북한에 대한 마음들. 여러분 귀농하면요 다 천한 자리 아니에요? 여러분 개척교회 목사님 다 천한 자리 아니에요? 여러분 그 자리를 빛나는 자리를 만들어가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여러분은 자리를 들으세요. 그리고 그 자리를 빛나는 자리를 만드는 겁니다. 남들이 만들어놓은 빛나는 자리를 내 자리도 아닌데 뛰어가서 앉으려고 하는 게 아니라, 여러분들 그렇게 하실 수 있습니다. 왜요? 만유 안에 계시고 만유를 통일하시고 만유를 창조하시고 만유 위에 계신 하나님과 함께 일해갈 때, 여러분들 오늘 설교를 들으시고 내 자신에 대해서 조금 더 물어보는 습관을 가셨으면 좋겠어요. 난 어떤 기질인가? 그리고 항상 목적에서 물어보는 습관을 가셨으면 좋겠습니다. 내 목적이 뭔가? 내가 이 사람이랑 싸워서 이기는 게 내 목적인가? 여기를 변화시키는 게 내 목적인가? 여러분들 목적을 보시고 자신을 보신다면 여러분들은 어디 있건 그것을 세워가는 사람이 되실 것입니다. 저는 하나님의 사람으로서 여러분들 개인에 속한 가정과 또 이 교회와 여러분에 속한 공동체의 세상을 함께 만들어 가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같이 기도하시죠.